제129화 다시 손잡는 촉과 오 제1장 한편 제갈량은 등지가 떠난 다음 후주에게 아뢰었다. 이번에 등지가 간 일은 꼭 이루어질 것이옵니다. 오나라엔 현명한 사람이 많으니 반드시 답례하러 오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때 폐하께서는 예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소서. 그래야만 그가 오나라로 돌아가 화친을 맺도록 주선할 것이옵니다. 만일 오나라가 우리와 화친을 맺게 되면 위나라도 감히 우리 한나라로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오나라와 위나라가 조용해지면 신은 남쪽으로 정벌을 떠나 남만족을 평정하고 그 다음에 위나라를 치겠나이다. 위나라를 멸하면 오나라 역시 오래가지 못할 터이니 다시 천하통일의 기업을 이룰 수 있게 되겠지요. 제갈량의 설명을 들은 후주는 흡족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보고가 들어왔다. 오나라의 장원이 답례차 등지와 함께 왔사옵니다. 후주는 문무관원들을 섬돌 앞에 불러 모으고 등지와 장원에게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다. 장원은 스스로 뜻이 이루어졌다고 여기고 의젓하게 어전으로 들어가 후주를 뵙고 예를 베풀었다. 후주는 수놓은 걸상을 주어 어전 왼쪽에 앉게 한 다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후주는 예의를 다해 정중히 대접하기만 했다. 잔치가 끝나자 문무백관들은 장원을 객관까지 전송하는 배려를 보였다. 다음 날은 제갈량이 연회를 베풀어 장원을 대접했다. 술이 몇 순배 돌아가자 제갈량이 장원에게 말했다. 선제께서 살아계실 때는 오나라와 화목하지 못하였으나 이미 세상을 떠나셨소이다. 지금 주상께서는 오왕을 깊이 흠모하시어 옛 원한을 버리고 영원한 우호 관계를 맺은 다음 힘을 합하여 위나라를 무찌르고자 하시오. 바라건대 대부께서 돌아가시면 이 점을 잘 말씀드려 주시오. 예, 그리하지요. 장원은 쾌영낙했다. 그러나 술이 거나해지자 거리낌 없이 웃고 떠드는 장원의 태도에는 어딘가 오만한 모습 같은 것이 엿보였다. 다음날 후주는 장원에게 황금과 비단을 하사하고 성남쪽의 역참객 사인 우정에서 송별연을 베풀고 묻 관료들로 하여금 정중히 대접하도록 명했다. 제갈량이 은근히 권하자 장원도 사양하지 않고 받아 마셨다. 그렇게 주웅이 무르익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술에 취해 들어왔다. 그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두 손을 마주잡고 허리를 굽혀 인사하더니 술자리에 끼어드는 것이었다. 장원이 괴이쩍게 여기고 제갈량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굽니까? 성은 진, 이름은 복, 자는 자칙인데 지금 익주의 학사로 있소이다. 제갈량이 그렇게 대답하자 그간의 융숭한 대접에 기가 살아난 장원이 웃으며 말했다. 명칭이 학사라는데 머릿속에 배운 것이 들어있는지 궁금하군요. 이 말을 들은 진복이 정색을 하며 장원에게 말했다. 우리 한나라에서는 삼척동자도 모두 배우러 다니는데 하물며 학사인 나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럼 공이 무엇을 배웠는지 말해줄 수 있겠소? 예, 저는 위로는 천문에서 아래로는 지리에 이르기까지 삼교구류와 제자백가에 통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 고금의 역사와 성현의 경전을 읽어보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삼교구류란 유교, 불교, 도교의 세 종교와 한나라 때 유행하던 9개 학파를 가리키는 말이고 제자백가란 춘추 전국 시대의 수많은 학자와 학파를 가리키는 말이다. 장원이 웃으면서 물었다. 하하하. 공이 큰 소리를 쳤으니 막바로 하늘에 대하여 물어보겠소. 하늘에는 머리라는 것이 있어. 예,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어? 서쪽에 있습니다. 시경에 이에 돌이켜 서쪽을 돌아보사라고 하였으니 이로 보면 머리는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귀도 있어. 하늘은 높이 있지만 낮은 곳의 소리도 듣습니다. 시경의 학이 깊은 못에서 울면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린다고 하였습니다. 귀가 없다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발도 있어. 장원이 묻자 진복은 이번에도 거침없이 대답했다. 발도 있습니다. 시경에 하늘의 걸음이 몹시 힘들다고 하였으니 발이 없다면 어찌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늘에 성씨도 있어. 어찌 성씨가 없겠습니까? 그래요. 무슨 성씨요? 유씨입니다. 그걸 어찌 안단 말이요? 천자의 이성이 유씨인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천자란 하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유씨이면 그 아버지인 하늘도 당연히 유씨라고 말한 것이었다. 요리조리 잘도 둘러대는 진복을 향해 장원은 회심의 일격을 가했다. 그런데 해는 동쪽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해 곧 천자는 동쪽에 있는 오나라에서 나온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장원의 필살기에
진복은 피를 흘리기는커녕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되받아쳤다. 비록 동쪽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서쪽으로 지는 법이지요. 설령 동쪽에서 천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서쪽에 있는 총나라에 지고 말 것이라는 의미였다. 쿵 하고 묵직한 쇠뭉치로 한 방 얻어맞은 장호는 더 이상 말문을 열지 못했다. 맑고 시원한 음성으로 흐르는 물처럼 막힘없이 대답하는 진복을 보고 좌중은 모두 다 놀랐다. 충격에 휩싸인 장원에게 이번에는 진복이 거꾸로 질문을 던졌다. 선생은 오나라의 명사로 제게 하늘에 대하여 물으셨으니 틀림없이 하늘의 이치를 깊이 하실 것입니다. 태초에 혼돈이 나뉘어 음양으로 갈릴 때 가볍고 맑은 것은 위로 떠올라 하늘이 되었고 무겁고 탁한 것은 밑으로 가라앉아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욱과의 싸움에서 진 공공씨가 불주산을 머리로 들이받아 하늘을 떠받치던 기둥이 부러지고 땅을 붙들어맨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하늘은 서북쪽으로 기울고 땅은 동남쪽으로 주저앉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볍고 맑은 것이 떠올라 이루어졌다는 하늘이 어찌 서북쪽으로 기울 수 있는지요? 맑고 가벼운 것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이 있었던 것인가요? 선생께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이 중국의 천지창조설화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자 장원은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다. 이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사례 인사를 한 뒤에 말했다. 총나라의 이처럼 중거리 마늘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였어. 흡사 강론을 들은 것처럼 막혔던 가슴이 툭 트이는구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제갈량은 장원이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껴 양국의 우호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염려도 있겠기에 얼른 좋은 말로 다독였다. 술자리에서 오간 이런저런 질문과 대답은 다 즐겁자고 한 말장난에 불과하외다. 공도 잘 아시다시피 나라를 편안케 하고 안정시키는 길이 어찌 입술과 이루하는 말장난에 있겠소이까. 그렇게 체면이 망가질 수도 있는 분위기를 반전시켜준 제갈량에게 장원은 고맙다는 묵례를 보냈다. 잔치가 끝난 뒤 제갈량은 등지에게 장원과 함께 오나라로 가서 답례를 하라고 했다. 이에 두 사람은 제갈량에게 인사를 마치고 오나라로 떠났다. 장원과 등지가 오나라로 돌아온 것은 그들이 총나라로 떠난 지 여러 날 되었는데도 감감무소식인 것에 불안감을 느낀 손권이 문무관원들을 불러 대책을 한창 의논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측근 신하가 들어와서 아뢰었다. 총나라에서 답례차 보낸 등지가 장원과 함께 입국하였나이다. 이에 손권은 그들을 불러들였다. 장원은 대전 앞에 엎드려 절을 올린 다음 후주와 제갈량의 덕을 두루 칭송하며 말했다. 총나라에서는 오나라와 영원한 우호관계를 맺고 싶어 하나이다. 이에 특별히 등상서를 답례로 다시 파견하였사옵니다. 손권은 크게 기뻐했다. 곧 잔치를 베풀어 등지를 대접하면서 물었다. 만일 오나라와 총나라가 한마음으로 위나라를 멸한 뒤 천하태평을 얻어 두 임금이 나누어 다스리게 된다면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소. 그러자 등지가 대답했다.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백성에게는 두 임금이 없다고 하였사옵니다. 위나라를 멸한 뒤에 하늘의 뜻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알 수 없나이다. 다만 군주가 되려는 자는 덕을 베풀고 신하가 되려는 자들이 충성을 다한다면 천하의 모든 전쟁이 그치게 되겠지요. 덕을 베푸는 군주라면 아무래도 나이 어린 유선보다는 자기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 손권이 크게 웃었다. 하하하하. 그대의 성실함은 말할 나위가 없구려. 그리고는 후한상을 내려 총나라로 돌려보냈다. 이로부터 오나라와 총나라는 화친을 맺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위나라 세작에 의해 즉각 중원에 보고되었다. 제2장 세작의 보고를 받은 위나라 국주 조비는 크게 노했다. 오나라와 총나라가 서로 손을 잡은 것은 필시 중원을 도모하자는 뜻이 아니냐. 짐이 먼저 그들을 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는 문무관원들을 불러 오나라를 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무렵 대사마 조인과 태위 가오는 이미 죽고 없었다. 시중 신비가 반열에서 빠져나와 대청 한가운데 서서 아뢰었다. 중원은 땅이 넓은데 인구 밀도가 희박하여 군사를 동원한다 하여도 이로운 점을 찾아볼 수 없나이다. 지금으로서는 백성들을 모집하여 군사 주둔 지역을 경작해 하면서 병사를 기르는 것보다 더 좋은 계책은 없나이다. 한 10년쯤 그리하면 군량도 풍족해지고 군사도 넉넉해질 것이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쓰시면 오나라와 총나라를 무찌를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자 조비는 버럭 성을 냈다. 그건 세상 물정 모르는 선비들이나 할 소리다.
지금 오나라와 총나라가 손을 잡고 조만간 쳐들어올 판인데 어찌 10년을 기다린단 말인가. 그리고는 즉시 군사를 일으켜 오나라를 치라는 교지를 내리려 하자 사마이가 아뢰었다. 오나라는 험한 장강을 끼고 있어 배가 아니면 건너갈 수 없나이다. 폐하께서 어가를 움직여 친히 정벌에 나가고자 하신다면 크고 작은 싸움 배들을 준비하시지요. 그리하여 그 배들을 이끌고 채하와 영수를 따라 회하로 들어가서 수춘을 빼앗으소서. 그 다음 광릉에 도달하면 강어기를 건너 곧장 남서를 공격하는 것이 상책이옵니다. 조비는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밤낮으로 공사를 서둘러 대형 선박, 곧 용주를 열척지었는데 이는 길이 20여 장에 병사 2,000명을 태울 수 있는 엄청난 크기였다. 그리고 걷어들인 싸움배는 그 수가 모두 3,000여 척이나 되었다. 이윽고 황초 5년 가을 8월 조비는 대소장수들과 병사들을 불러 모은 뒤 출전 명령을 내렸다. 그는 조진을 전군으로 삼고 장효, 장압, 문빙, 서왕 등을 대장으로 삼아 먼저 싸움터로 보냈다. 이어 허저와 여그원을 중군으로 삼아 자신을 호위토록 하고 후군은 조휴에게 맡겼다. 그리고 유엽과 장제를 참모로 삼았는데 전후의 수군과 육군은 모두 30여만이었다. 떠나는 날짜가 정해지자 사마이를 상서보게에 봉하여 허도에 머물며 크고 작은 나랏 일을 도맡아 처리하도록 했다. 정해진 날짜에 위군이 길을 떠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 같은 사실을 탐지한 동호의 세작은 즉시 오나라에 보고했다. 이에 측근 신하가 황망히 들어가 오왕에게 아뢰었다. 지금 용주를 탄 위나라 국주 조비가 몸소 수륙대군 30여만을 이끌고 채하와 영수를 따라 회하로 나오고 있다 하옵니다. 반드시 광릉길을 택할 터인데 장강을 건너 강남 땅으로 내려오면 그 피해가 막심할 것이옵니다. 이에 깜짝 놀란 손권은 즉시 문무관원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고홍이 나서 말했다. 이제 주상께서는 이미 총나라와 화친을 맺으셨사오니 제갈량에게 서신을 보내 군사를 내게 하소서. 촉군이 한중에서 출격하여 위군 세력을 둘러가려면 우리 쪽에서 파견한 대장이 군사를 남서에 주둔시키면서 나머지 위군을 막으면 될 것이옵니다. 이런 중대한 임무는 600원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요. 손권이 육손을 언급하자 고홍이 간했다. 하오나 현재 600원은 형주를 지키고 있어 가벼이 움직일 수 없나이다. 짐이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요. 그를 대신할 사람이 눈앞에 없지 않소이까. 그러자 한 사람이 반열에서 빠져나와 대청 한가운데 서서 아뢰었다. 신이 비록 재주는 없지만 한 무리의 군사를 거느리고 위군을 막아보겠사옵니다. 만일 조비가 몸소 장강을 건너온다면 신이 반드시 사로잡아 전하께 바치겠나이다. 장강을 건너오지 아니한다 하여도 위군을 절반쯤 죽여 다시는 위군이 오나라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겠사옵니다. 보니 그는 바로 서성이었다. 손권은 크게 기뻐했다. 경이 강남 일대를 지켜준다면 내 무엇을 걱정하겠소. 그리고는 곧 서성을 안동 장군으로 삼아 건업과 남서의 군마를 모두 지휘토록 했다. 서성은 어명을 받들고 물러나왔다. 그리고 즉시 군관들에게 영을 내려 전투기구를 많이 설치하고 깃발을 많이 세우는 등 강변을 수호할 계책을 세웠다. 그때 한 사람이 불쑥 나섰다. 오늘 대왕께서 장군에게 중책을 맡기신 것은 위군을 무찌르고 조비를 사로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군은 어찌 군마를 빨리 출동시켜 강을 건넌 뒤 해남 땅에서 적을 맞아 싸우지 아니하십니까? 여기서 조비의 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서성이 보니 바로 오왕의 조카 손소였다. 손소의 자는 공내인데 양위 장군 건덕후의 벼슬을 받고 있었다. 일찍이 광릉을 지킨 적이 있는데 나이는 어리나 남에게 지기 싫어했고 담력과 용기가 대단한 인물이었다. 서성이 말했다. 조비의 군사는 세력이 큰데다 이름난 장수를 선봉장으로 삼았으니 우리가 강을 건너가 적을 맞을 수는 없다. 내게는 저들의 배가 모두 북쪽 기슭에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깨뜨릴 계책이 있으니 안심하라. 하지만 제 수하에 3,000군마가 있고 저는 광릉의 지리를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오니 제가 직접 강북으로 건너가 조비와 죽기로 한판 싸우겠습니다. 만일 이기지 못하면 군령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서성은 손소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손소는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서성은 안 된다고 했다. 그래도 계속 가겠다고 우기자 서성은 버럭 화를 냈다. 내가 이처럼 명령을 듣지 아니한다면 내 어찌 여러 장수들을 통솔하겠느냐. 그리고는 좌우의 무사들에게 호통을 쳤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 목을 쳐라! 이에 망나니들이 손소를 끌고 영문 밖으로 나가
처형장에 검은 깃발을 세웠다. 그러자 손소의 부하장수가 나는 듯이 손권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화들짝 놀란 손권은 급히 말을 타고 손소를 구하러 갔다. 처형장에서 무사들이 막형을 집행하려는데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한 손권은 망나니들을 꾸짖어 물리친 뒤 손소를 구해냈다. 그러자 손소가 울면서 아뢰었다. 신은 지난날 광릉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 지리를 속속들이 알고 있사옵니다. 그곳에서 조비를 맞아 싸우지 아니하고 그가 장강으로 내려오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오나라는 머지않아 끝장나고 말 것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손권은 곧장 군영으로 들어갔다. 서성이 손권을 군막 안으로 맞아들인 뒤에 아뢰었다. 대왕께서는 신을 도독으로 삼으시며 군사를 거느리고 위군을 막으라고 명하셨나이다. 이제 양위 장군 손소가 군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어겼으니 목을 베야 마땅하온데 대왕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용서해 주신 것이옵니까? 그야 손소가 혈기왕성한 탓에 군법을 어긴 것이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기 바라네. 아니옵니다. 대저 군법이란 신이 세운 것도 대왕께서 세우신 것도 아니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나라의 법전이옵니다. 만일 신족이라 용서해 주신다면 많은 사람을 어찌 다스릴 수 있겠나이까. 서성의 태도가 단호한 것을 보고 손권이 다시 말했다. 손소가 법을 어겼으니 응당 장군의 처분에 맡겨야 하나 어쩌겠소. 저 아이의 본래 성은 유씨인데 돌아가신 형님께서 몹시 아껴 손씨성을 하사하셨소. 또 과인에게 공을 제법 세우기도 하였으니 만일 지금 죽인다면 형님과의 의리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오. 손권의 간곡한 부탁에 서성은 어쩔 수 없이 태도를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었다. 우선 대왕의 체면을 보아 사형은 보류하겠나이다. 이에 손권은 손소에게 도독인 서성에게 잘못을 빌라 명했으나 손소는 잘못을 빌기는커녕 오히려 목청을 높여 서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보기에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조비를 무찌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금방 죽는다 하여도 도독의 생각에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서성의 얼굴빛이 변했다.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손권도 손소를 꾸짖어 물리친 뒤에 서성에게 말했다. 저 아이가 없다고 오나라에 무슨 손실이 있겠소? 앞으로 저 아이를 다시는 쓰지 마시오. 그리고는 대궐로 돌아갔다. 그날 밤 서성에게 보고가 들어왔다. 손소가 휘하 정예병 3천을 이끌고 몰래 강을 건넜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성은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손권의 당부도 있고 하여 만일 일이 잘못되면 손권을 뵐 면목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즉시 정봉을 불렀다. 그리고 비밀 계략을 일러주며 3천 군사를 거느리고 장강을 건너가서 손소를 지원토록 했다. 제3장 한편 위나라 국주 조비는 용주를 타고 광릉에 이르렀다. 전군 대장 조진이 이미 장강기슭에 군사를 들여세운 채 조비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비가 마중 나온 조진에게 물었다. 저쪽 강기슭에 배치된 적병은 얼마나 되는가? 저쪽 기슭을 멀리까지 살펴보아도 사람은 물론 깃발이나 군영마저 보이지 아니하옵니다. 조비가 말했다. 이는 속임수가 분명하구나. 짐이 직접 가서 허실을 살펴봐야겠다. 그리고는 물길을 열어 용주를 띄우게 하더니 장강을 통하여 강남이 잘 보이는 강기슭에 배를 정박시켰다. 그가 탄 배 위에는 용, 봉황, 해, 달 등을 그린 오색 깃발이 세워져 펄럭이는 가운데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장식적인 무기들이 빽빽이 둘러싼 모습이 실로 휘황찬란했다. 조비는 배 안에 단정히 앉아 멀리 강남 쪽을 바라보았다. 사람이라곤 그림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자 유엽과 장제를 돌아보며 물었다. 아무도 없으니 강을 건너가도 되지 않겠소? 그러나 유엽은 고개를 저었다. 병법에 허실실이라 하였사옵니다. 저들이 대군이 오는 것을 보았는데 어찌 대비를 하지 아니하였겠사옵니까? 하오니 폐하께서는 절대 서두르시면 아니되옵니다. 우선 4, 5일 기다리면서 동태를 살펴보소서. 그런 다음 선봉군을 강 건너로 보내 적을 탐색해보도록 하시죠. 조비가 말했다. 경의 말이 짐의 생각과 같구려. 그날은 날이 저물어 강에서 유숙했다. 달도 없는 밤이었다. 군사들이 모두 등불을 켜더니 천지가 대낮처럼 환해졌다. 그러나 강남 쪽에는 여전히 불빛 한 점 보이지 않았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조비가 좌우에 묻자 측근 신하가 아뢰었다. 생각컨대 폐하의 천병이 온다는 말을 듣자 허겁지겁 달아난 것 같사옵니다. 그 말에 흐뭇해진 조비는 속으로 웃었다. 다음날 날이 밝았는데도 짙은 안개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사람조차 보이지를 않았다.
그러다가 바람이 불어 안개가 흩어지고 구름이 걷히면서 갑자기 시야가 탁 트였다. 그런데 강남 일대를 보니 성벽이 쭉 이어지고 성로 위에는 창칼들이 아침 햇살에 번쩍이고 있는 게 아닌가. 성벽을 따라 각종 깃발들과 깃대에 매단 명주띠들도 어지러이 펄럭이고 있었다. 뒤이어 보고가 몇 차례나 잇따라 들어왔다. 남서의 강변 일대에서 석두성까지 수백 리에 걸쳐 성곽이 섰사옵니다. 그곳을 오가는 배와 수레가 잇닦고 있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졌사옵니다. 조비는 크게 놀랐다. 알고 보니 이는 서성이 갈대로 만든 허수아비의 푸른 옷을 입히고 깃발이나 무기 등을 들려 가짜 성벽과 가짜 성루 위에 세워놓았던 것인데 위군의 눈에는 성위에 수많은 군사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니 어찌 간담이 서늘하지 않았겠는가. 조비는 한탄하며 말했다. 위나라의 무사들의 무리가 천여 개나 있지만 하나도 써먹을 데가 없구나. 강남 인물들이 저와 같으니 아직은 도모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치더니 흰 파도가 하늘로 치솟고 강물이 용포를 흠뻑 적시며 큰 배가 뒤집힐 듯 흔들렸다. 당황한 조지는 문빙에게 작은 배를 몰고 가서 급히 어가를 구하라는 명을 내렸다. 파도가 심해 용주에서는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들었다. 문빙은 용주로 뛰어올라 조비를 작은 배로 부축해 내린 뒤 곧장 폭으로 돌아왔다. 조비가 숨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전령이 달려와서 아래입니다. 하고 보고했다. 조은이 군사를 이끌고 양평관을 나와 장안으로 쳐들어가고 있사옵니다. 이 말을 들은 조비는 대경실색하며 영을 내렸다. 모두 회군하라. 이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군사들은 저마다 달아나기에 바빴다. 뒤이어 오군이 추격해오자 조비는 황제가 쓰는 물건을 모두 버리고 달아나라는 명을 내렸다. 용주가 막 회하로 접어들 때였다. 갑자기 북소리 나팔소리가 일제히 울리고 함성이 크게 진동하더니 옆에서 한 무리의 건장한 군사가 세차게 밀려들었다. 앞장선 대장은 바로 손소였다. 그들을 당해내지 못한 위군은 태반이 꺾였으며 물에 빠져 죽은 자는 수도 없이 많았다. 여러 장수가 달려들어 위기에 빠진 조비를 간신히 구해냈다. 그렇게 하여 회하로 들어선 조비가 채 30리도 못 갔을 때였다. 적군은 미리 생선기름을 뿌려둔 회하 일대의 갈대밭에 일제히 불을 질렀다. 이에 바람을 타고 번지기 시작한 불길이 맹렬한 기세로 타올라 하늘 높이 치솟으며 용주가 가는 길을 막았다. 크게 놀란 조비는 다시 작은 배로 갈아탔다. 그리고 강기슭에 다다랐을 때 용주는 이미 불길에 휩싸여 헐헐 타오르고 있었다. 위군은 크게 패해 돌아갔다. 오나라 도독 서성의 대승이었다. 오왕손권은 싸움에 이기고 돌아온 손소와 정봉에게도 후한상을 내렸다. 오군과의 싸움에서 참패한 위나라의 장수 장효는 허도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정봉에게 맞은 독화살의 상처가 덧나는 바람에 결국 죽고 말았다. 이에 조비가 후히 장사 지내주도록 영을 내린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한편 군사를 이끌고 양평관을 나와 장안으로 향하던 조우는 도중에 제갈량의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익주의 늙은 족장 옹계가 남만왕 맹획과 손을 잡고 남쪽 오랑캐 군사 10만을 일으켜 사계군으로 쳐들어와 약탈을 자행하고 있으니 조우는 즉시 군사를 돌리시오. 양평관은 마초에게 단단히 지키라는 영을 내렸고 승상인 내가 직접 남만 정벌에 나설 작정이오. 이에 조우는 서둘러 군사를 거두어 성도로 돌아왔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